네, 뉴스외전 첫 순서, 내공 깊은 정치 고수들이 이야기 맞대결을 펼치는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어제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가졌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행사를 비교적 조용히 치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코드 인사 논란과 위장 전입 의혹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월요일 고정 패널이신 두 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태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열병식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볼 텐데요. 북한이 행사 하루 만인 오늘 오전에 열병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신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열병식이라 하면 원래 최대 병력, 최첨단 무기로 자신들의 체제와 무력을 과시하는 자리죠. 그런데 어제 열병식에서는 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하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자, 금태섭 의원님, 네. 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공격 수단은 핵과 ICBM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미국을 상대해서는 북한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ICBM이었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핵을 미국까지도 갈 수 있다. 본토까지. 예, 처음에는 뭐 괌 갔다가 그다음에 하와이, 그다음 서부 해안, 이제는 동부 해안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북한 핵무기가 지금처럼 뜨거운 이슈가 된 것도 미국민이 보기에 멀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핵이 미국 본토까지 오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이슈가 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그렇게 거죠?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ICBM을 개발한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때로는 미국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를 종용하기도 해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무기를 이 열병식에서 꺼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어떤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을 참관을 하기는 했지만 연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막사를 했고 특히 개막 연설의 절반가량이 경제 문제에 할애가 됐거든요. 이태규 의원님,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항상 하던 핵 과시나 미국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어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방 금태섭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북한이 어떤 그 미국의 위협적인 ICBM이나 이런 전략 무기를 동원하지 않고 또 연설 내용도 대독을 시켰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내용으로 채웠다면 일단 우리는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 핵을 폐기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걸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시그널을 그렇게 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내부적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조금 본다면 그 중요한 행사에 있어서 지금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 회담이 약간 진전이 안 돼 있고 후속 조치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연설에 나설 경우에는 사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김영남 위원장한테 대독시키고 본인은 뒤로 빠졌지 않냐.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비핵화 부분을 세계에 선언하게 된다면 적어도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먼저 있어야 내가 행보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적 행보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열병식에 보면은 600여 명의 외빈이 참석했다 그래요. 하지만 관심은 과연 중국에서 누가 오느냐 이거였는데
시진핑 주석은 오지 않았지만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상무위원장 리장수 상무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김 위원장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이렇게 지켜들면서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는 이런 모습도 연출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도 하는데 이 의원님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 과시하는 게 이 시점에서 역시 중요했다고 봐야 되겠는 거죠. 그건 뭐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의 국제 제재나 압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기에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야 북한이 사실 압박을 받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후에 어떤 북미 협상에서 그 고비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내려면 측면으로부터 중국의 지원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적어도 북한과 중국은 어떤 혈맹 이상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죠. 이게 4번째인데요. 우리 측 통하지 않고 그 판문점 통해서 직접 미국 측 외교라인을 통해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직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무래도 그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금 의원님, 그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 북미 대화 교착 상태란 말이죠. 친서로 이 북미 대화 다시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활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나 북한 측에서나 사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이 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분명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밥 우드워드 기자의 그 저서가 나와 있고 또 뉴욕타임스 익명 칼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치인이든지 국외 또 외교 문제에서 성과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은 이제 지나왔지만 북한과 미국을 직접 미국 정상을 만나서 회담한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핵을 개발하면서 국내적으로 해왔던 말을 완전히 돌리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비핵화가 먼저냐 또 이 종전선언이 먼저냐 이런 것 때문에 교착이 돼서 진전이 없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나 이제 자기들 우방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지금 상황을 좀 풀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ICBM도 열병식에 안 내놓은 것이고 친서도 보낸 것이고 양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심스럽지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18일로 예정된 우리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2박 3일의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끌어내려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는데 이 비준된 동의안을 가지고 가면은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추계가 뒷받침돼야 될 이런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해달라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위험하다 못해 남북 합의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적절히 제시한 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 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 의원님,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첫 관문이 이제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인데요. 정원 2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 자유한국당 8명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바른미래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 보면 정병국, 박주선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3차 회담 전에는 비준할 수 없다. 먼저 결의안 채택부터 하자. 이렇게 중재안까지 내놨고요. 그런데 또 손학규 신임 대표는 비준을 해주자. 이런 뜻을 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당내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내일 저희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좀 모으기로 이렇게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말씀하신
그 비준 동의안 처리도 처리하자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당장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군요. 서두르지 말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바른미래 두 중진 의원께서 거기 위원으로 계시는데 두 분 의원이 모두 다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고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준하는 상황인 어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저는 해당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 이 부분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조금 잘 풀어갔으면 하는 정치력이 좀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먼저 결의안을 조금 처리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야기도 이 비준안을 신중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다루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남북 관계 이 부분을 잘 풀어가야 된다는 건 대전제는 합의를 보지만 지금 그 말 그대로 지금 그 판문점 선언은 정치 선언문이거든요. 비준 동의안을 이렇게 채택시켜 국회에 상정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요건들을 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 후에 이렇게 좀 논의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반대 어떻게 들고 나갈지 짧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 야당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염려를 하십니다. 첫째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끌려가게 되지 않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북한과 갈등이 있고 대립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건 사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그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과 협상은 우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있고 또 일본이 있고 이런 우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우리 우방 사이에 이것이 깨집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역할 분담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가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최소한 걸림돌은 없다. 근데 지금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결의안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9월에 정상회담이 있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이걸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뒤로 미루고 결의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문제라도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은 여야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문제는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